네, 오늘 저는 광문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에 대해서 총평과 분석 그리고 적중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 개요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부터 행렬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객관식이 18문항, 단답형이 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이 3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객관식이 4문제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 평가는 난이도는 중상으로 평가를 하고요. 예상 1등급 컷은 85점에서 90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후반부에 한 4문제 정도의 킬러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로는 객관식 16번, 객관식 17번, 그리고 서답형 3번, 서답형 7번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계산량이 많아서 좀 숨쉬기 힘든 이런 시험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문항 수는 많지만 난이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많은 양의 쉬운 문제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실수 없이 기계처럼 풀어낼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얼만큼 많은 시간을 세이브했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핵심 문제들을 좀 같이 몇 문제 볼 건데요. 일단은 해설 강의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풀이 아이디어나 또는 학생들이 어떤 걸 어려워했을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조건을 확인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광문고 1학년 1학기 기말 17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처음에 보고 해석하는 것부터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 문제로 제가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기만 했다면 학생들이 보고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 문제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서 기준을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그림과 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적힌 10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모양의 6개의 공을 1개, 2개, 3개로 나누어서 담습니다. 그래서 1개짜리와 2개짜리 그리고 3개짜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각 상자에 담게 됩니다. 이때 홀수 번호가 적힌 상자에는 홀수개, 짝수 번호가 적힌 상자에는 짝수개를 넣고, 즉 1개짜리는 홀수번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개짜리도 홀수번에만 들어갈 수 있고요. 2개짜리는 짝수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이 들어갈 상자 중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공의 개수가 많아지는, 즉 1번이 3번 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2개짜리는 이 2번 상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큰 번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1개짜리가 3번에 들어갔다고 하면 2개짜리는 뭐 예를 들어서 4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3개짜리는 뭐 9번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문제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사실은 이 문제는 수영도로 푸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수영도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경우의 수들을 나열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런 노가다죠.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개짜리를 A라고 설정하고요. 2개짜리를 B라고 설정하고 3개짜리를 C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번 상자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A가 1번에 들어갔어요. 그럼 B는 1보다는 커야 되니까 2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2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4 가능할 거고요. 6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번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B가 이렇게 5가지가 나왔을 때 C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B가 2번에 나왔기 때문에 C는 3, 5, 7, 9에 들어갈 수 있고요. B가 4였다면 4보다 큰 홀수인 5, 7, 9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B가 6이었다면 6보다 큰 홀수인 7과 9에 들어갈 수 있고요. B가 8이었다면 C는 9일 거고, B가 10이었다면 C는 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4개, 3개, 2개, 1개에서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A가 1에 들어갈 때, 3에 들어갈 때, 5에 들어갈 때, 7에 들어갈 때, 9에 들어갈 때를 구해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풀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영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문제도 킬러로 뽑았던 서답형 3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4차 방정식 줬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내실근 사이의 근끼리의 차들이 모두 같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근의 대소관계를 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를 잘라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을 줬는데 4차 방정식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 보기차식 모양으로 줬습니다.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결국 4차, 2차 상수만 있기 때문에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방정식인 건데, 보기차식을 푸는데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두 근이, 즉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t 플러스 a제곱은 0이라고 2차 방정식이 세워지고, 여기에 대한 t의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의 근은 바로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t값의 두 근을 t1과 t2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t가 t1과 t2라는 두 개의 근을 갖기 때문에 x제곱이 t1과 t2가 될 거고,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1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2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t1과 t2가 모두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자마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식을 써줬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이 문장, 이 조건들을 정말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내실근을 갖는다 하는 순간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각 근끼리의 대소관계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t1과 t2가 있는데 절대 둘 다 양수일 거고, t1의 절대값이 t2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작은 알파는 마이너스이면서 가장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t2일 거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t1일 거고, 감마는 루트 t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는 루트 t2로 설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해놓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입을 해서 조건을 구한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잘라놓고 위의 조건 먼저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식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 힌트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x1, x2, x3, x4로 바꿨을 뿐이지 거의 구조나 모든 게 풀이 과정이 동일한 문제를 우리는 이미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왔던 친구는 이런 문제를 보면 오히려 반가웠을 겁니다. 네. 다음 보시면 마지막으로 서답형 7번인데요. 서답형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수 n에 대하여 연립부등식을 두 개를 줬고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연립부등식 위의 식, 아래 식에 모두 n이라는 미지수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개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등식 fn제곱이 121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학생들이 바라보기에 둘 다 문자가 x라는 애에 대해서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 n이라는 문자가 위아래에 다 있어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의 식과 아래 식 모두 n이라는 문자가 있지만 인수분해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부터 한번 보시면 x제곱에서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 x가 0보다 작다로 표현이 될 거고요. x로 묶어준다면 x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두 근은 0과 2n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2n 플러스 1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기 쉽게 수직선 위에 나타냈다라고 하면 0이 이 지점에 있을 거고요. 2n 플러스 1이 요쯤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쪽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오므려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오므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식도 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조합이 찾아집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바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식을 인수분해 식으로 보면 밑에 식에서의 근은 1과 n 플러스 1이 근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1과 n 플러스 1을 찍어야 되는데 1은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에 써주고요. 그리고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2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은 요쯤에 자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자 쪽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벌려주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벌려줄 겁니다. 그럼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라 그랬기 때문에 정수는 이 구간에서 한 개의 정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의 정수는 바로 2n 플러스 1에서 왜냐하면 n 플러스 1도 정수고 2n 플러스 1도 정수죠. 그래서 2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을 빼주면 바로 정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수가 바로 n개가 될 거고 그러면 정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fn을 n 플러스 1이구나 라고 나타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n자리에다가 n제곱만 대입해서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숫자만 바뀌어서 있는 문제들로 우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열심히 따라왔던 친구들이라면 보자마자 굉장히 반갑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핵심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2학기 때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런 시험들을 2학기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진행 예정이냐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들을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꽤나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난이도 하부터 사실 중상까지, 즉 보편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계처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이 말이 문제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를 외운다면 당연히 숫자가 바뀌고 조금 응용이 된다면 틀려버리겠죠. 문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있는 조건 하나하나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도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조건들별로 잘라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조건이 나왔으면 우리가 어떤 식을 작성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요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라는 판단을 바로바로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우솔루션 레벨 1이라는 유형편 교재를 가지고 이런 난이도 하에서 중상까지에 대한 완벽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응용에서 응용 유형까지 공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레벨 2 교재로 넘어가서, 사실 강동구 지역 내에서 지금 모의고사 연결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변형 기출을 대비한 모의고사 기출들을 선별해 놨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지역 내에서도 고등학교들끼리 문제가 돌고 돌아요. 실제로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 학교 광문고 문제만 풀 게 아니라 옆에 학교 뭐 강동이나 명일여나 이런 문제들도 한 번씩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출들을 풀기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동구 기출들을 3개년치씩 모아놓고 그 중에서 좋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강남 3구 빈출까지 추가해서 우리는 킬러 문제 대비를 이 바우솔루션 레벨 2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했으면 이제 광문고는 부교재를 사용하죠. 네, EBS 올림포스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레벨 2 교재까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이 올림포스가 굉장히 쉬운 교재입니다. 실제로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진 않지만 이제 이 올림포스라는 교재 내에서 주요 문항들과 고난도 문항들만을 따로 모아서 저희가 하루 정도 수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교재라지만 숫자까지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변형하고 유형을 조금씩 바꾼 EBS 올림포스 변형 모의고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를 하면 이제 그때 광문고등학교 1학기 기말 유사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학교의 스타일에 맞게 그 학교 시험지를 가지고 조금씩 유형 변형해서 유사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사실 그날 배운 문제들을 가지고 한 5문제에서 8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이거는 그날 배운 학습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누적 테스트라고 있는데, 사실 수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틀린 문제들을 다시 공부하는 거야말로 그게 학습이고 공부인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푸는 걸 좋아하지 이미 내가 풀었던 문제를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도 봐야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로 뭐 전 시간에 배웠든 저번 주에 배웠든 저번 달에 배웠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따로 클리닉 시간에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복습과 오답 현황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고난도 유형을 이제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게 실제 제 시간표인데요. 화요일, 일요일, 그리고 목요일, 일요일 해서 이런 식으로 공통수학 2 수업이 세팅되어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4시 반, 그리고 목일반이 일요일이 6시 반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 수업 전에 이렇게 클리닉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클리닉에서는 숙제 검사도 할 거고요. 그리고 숙제 간에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숙제를 풀면서 질문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와서 이 클리닉 시간에 해결을 할 거고, 그리고 누적 테스트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 클리닉을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완성시켜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클리닉 자체는 또 하나의 수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안 되면 될 때까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 재량 휴업일이라던가 공휴일이라던가.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저나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일어나서 시간 맞춰서 책상에 앉아서 학교 가는 대신에 다른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은 어떠한 약속과 강제성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이 있으면 이제 학생들과 수업 중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고 온라인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뭐 수학적인 질문도 받아주고요. 꼭 수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공부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거는 학교 가는 시간에 온전히 일어나서 늦잠 자지 말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수학을 하면 이제 수학도 질문도 받아주고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숙제 같은 경우도 텀이 너무 길어지면 학생들은 몰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아서 하면 저는 일주일 숙제를 내줬는데 이 친구들은 하루 만에 하려니까 숙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텀이 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중간 점검 날을 받아서 지금까지 했던 숙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숙제를 안 해오면 숙제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어떻게든 앉혀놓고 공부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별 피드백인데요. 이제 어머님들은 매일 이런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진도, 그리고 숙제, 그리고 그날 본 데일리 테스트 결과, 그리고 누적 테스트 결과도 있으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숙제 완성도, 그리고 학생들별로 짧게 피드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학생들이 매일매일 학원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광문고 학생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제 곧 처음으로 등급이란 것도 받아볼 거고 사실 1학기가 끝났다라는 생각에 조금 해방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1학기가 끝났다라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2학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작 한 학기밖에 시험을 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 앞에 있는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죠. 거의 뭐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뭔가를 온전히 충분히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충전도 너무 좋은데 재충전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바로 뭐 다음 주나 이번 주 주말부터는 다시 2학기를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2학기를 위해서 이제부터 또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니까요. 네, 학생분들도 최대한 짧게 재충전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2학기 대비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총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